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이해국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과몰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게임 중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디지털 세대로의 전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라고 하면 게임 산업을 빼놓을 수 없죠. 사실 게임 산업이 디지털 산업이나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 기술이 발달하고 또 기계가 발달하고 또 콘텐츠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이에 따라서 인력이나 경제적 가치가 많이 창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로 한참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콘텐츠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생각할 때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청소년 시기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놀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잘 놀아야 건강한 또 신체와 정신의 성장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무엇을 하면서 놀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사실 아이들이 학원이다 공부다 너무너무 바쁘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짧고 굵게 놀 때 게임만 한 게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생활에 지친 스트레스나 이런 걸 풀는 수 있다는 점에서는 게임만큼 사실은 좋은 점이 없고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게 오로지 온라인 게임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잠깐 짬을 내서 스트레스를 푸는 데 있어서 게임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를 줄 수 있지만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자극적이고 특히 1인칭 슈팅 게임이라든지 롤플레잉 게임 같은 경우에는 중독성이 강해서 점점 더 많이 하고 싶어져서 실제로 게임 이외에 다른 놀이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게임 중독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는 꼭 긍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는 부적인 측면도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이지만 가끔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님들이 도대체 몇 시간을 게임을 해야 게임 중독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사실 많이 하십니다. 실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때도요. 얼마나 많이 술을 먹어야 알코올 중독이냐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질병으로서의 중독을 이야기할 때는 게임을 얼마나 많이 하는 양보다도 게임을 하는 패턴이 얼마나 병적이고 게임을 하는 패턴이 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은 방해를 유발하느냐인데요. 그냥 단지 게임을 좀 즐길 뿐이라고 하는 친구들 중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게임을 한 시간 자체는 2시간, 3시간, 주말에 서너 시간 정말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항상 게임을 할 때 보면 원래 마음 먹은 대로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항상 더 한다든지 그리고 게임을 분명히 하지 않기로 했는데도 계속 게임을 다시 시작하거나 게임을 중단하기로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렇게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로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남았으면 옛날 같으면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애들하고 놀기도 하고 했을 텐데 남았을 때 유일한 놀이가 점점 더 게임으로 집중이 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식사 시간이나 수면 시간을 줄이면서까지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낮에 학교 가서는 졸고 학업을 게을리하게 되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계속 망가지면서 일상생활에 본인이 해야 될 것들에 누가 봐도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게임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일상생활의 모든 어떠한 생활보다도 게임을 하는 것이 우선시 되는 것 그리고 이런 게임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 손해를 본인이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줄이거나 중단하지 못하는 결과적으로 이래서 본인이 해야 될 그러한 기능들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때 게임 중독의 위험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게임 중독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게임 중독이라고 하면 그럼 게임이 중독 물질이냐, 게임 때문에 중독이 되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이거는 틀린 말이고요. 생각을 해보시면 모든 게임이 다 중독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의 게임들은 단순해서 오히려 중독이 되기도 어려운 것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게임 때문에 중독이 된다면 다 중독이 돼야 하지만 사실은 대다수는 건강하게 즐기면서 자기 일상생활을 하면서 게임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 게임이라는 것이 어떤 코로나19처럼 무슨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감염병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행동상의 문제라고 본다면 게임은 어떤 특정한 게임의 중독성의 문제들, 그리고 게임을 언제 어디서든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 친화적 환경들, 그리고 어떠한 개인이 뭔가 강력한 외부의 자극을 요구하는 그런 심리적 상태를 만났을 때 이런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게임 중독이 발생한다고 하면 맞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미국에서 잠깐 생활을 했을 때 제가 아는 분이 그 프로 갬블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갬블이라고 하면 도박을 말하는 거죠. 라스베가스에 미국에 도박장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정말 프로 선수처럼 그 도박을 한다면 백만장자가 정말 되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은 직업으로서 도박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정해놓은 시간 동안 본인이 정해놓은 돈만으로 도박을 하기도 하고 도박 대회에 나가는 것이 이 사람의 전문 직업이었습니다. 프로게이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단순히 게임을 많이 하고 게임을 즐긴다고 사실 프로게이머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체력을 조절하고 자신의 게임 시간을 조절하고 누구보다도 공격을 할 때, 수비를 할 때 이런 자신의 충동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 프로게이머가 될 자질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연구도 보면 프로게이머와 게임 중독자에게 게임과 관련된 자극을 주고 소위 MRI를 찍어서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느냐를 봤더니 프로게이머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 조절력과 충동 억제력, 종합적 사고력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활성이 더 커졌고요. 하지만 게임 중독자에서는 감정뇌와 보상뇌를 담당하는 변연계의 기능이 훨씬 더 강하게 발휘되고 있어서 똑같은 게임을 하더라도 프로게이머는 본인의 조절력을 쓰면서 전략적으로 게임을 하는 반면 게임 중독자는 오로지 그냥 게임에서 오는 자극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라고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결국 프로게이머는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게임을 자기 조절력을 써서 전략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게임을 무조건 많이 한다고 프로게이머가 될 수 없고요. 오히려 게임을 과도하게 많이 함으로써 게임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중독에 빠지기 쉬운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뇌는 크게 세 부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발생하는 뇌는 우리의 생존을 담당하는 호흡 중추, 그리고 우리의 혈액 순환을 담당하는 자율신경 중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렸을 때 이미 다 성장을 하는 감정뇌, 변연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사람한테만 있는 가장 중요한 부위가 소위 이성뇌라고 하는 전두엽이 포함된 대뇌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뇌피질은 15세서부터 가장 제대로 성숙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5세 정도의 이 청소년들은 어른들처럼 희로애락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이미 다 만들어졌는데 사실 어른들처럼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위험을 회피하고 자신에게 좋은 거를 골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제력이나 종합적 사고력은 지금 이제 한창 막 발달을 하고 있을 때죠. 그런데 그럴 때 게임을 과도하게 많이 하게 되면 게임뿐만이 아니라 어떤 중독적인 특징을 가지는 아주 재미있고 강력한 쾌감을 제공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 전두엽의 발달이 제대로 성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게임과 같은 과도한 자극을 제공하는 그러한 것들에게 많이 노출이 되면 될수록 그 어떤 자극을 추구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뇌 부위는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지만 어떤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거나 미래 만족을 위해서 현재 어떤 힘들지만 참고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계획적인 어떤 미래 만족을 위한 현재 일을 조절하는 그런 조절뇌의 기능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주
당장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만 남게 되고 미래 만족을 위해서 오늘 내가 뭔가 해야 되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져서 상당히 충동적이 되고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울이나 충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런 불편함도 생길 수 있다고 하죠. 게임 중독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질 중독의 치료에서부터 많은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신과적인 치료는 크게 보면 말로 하는 상담 치료하고 약으로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도박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 같은 행위 중독에 대해서는 그 치료 효과성이 검증된 약물은 아직 나오곤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중독성 질환의 특성상 ADHD라든지 아니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그 정신 건강의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정신 건강의 문제는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반된 정신 건강의 문제를 잘 평가해서 약물 치료를 함으로써 게임 중독의 증상도 좋아지는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소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와 같은 그 ADHD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충동성이나 어떤 욕구를 억제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요. 이 경우에 그 항 ADHD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그 충동을 조절하는 또 게임에 대한 갈망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데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우울이나 불안이 심해서 어떤 우울이나 불안을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시도로서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거나 집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적절하게 처방함으로써 어떤 심리적 괴로운 상태를 좀 좋게 만들어주면 게임에 대한 몰입이나 집착의 정도가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상담 치료도 효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그 효과성이 보고되고 있는 치료는 인지행동 치료와 동기 강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게임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냥 놀이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인지행동 치료나 동기 강화 치료의 목표 자체가 게임을 아예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게임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력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임 갈망에 대처하고 게임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고,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 교육을 잘 통해서 아이들이 무조건 놀고자 하는 욕구를 억제하는 그런 부모의 성향들을 좀 교육을 해줌으로써 아이가 스스로 게임에 대한 조절력을 회복하는 것이 어떤 치료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정신과 외래에서 약물 치료와 함께 이런 상담 치료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또 지역사회 상담센터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서도 이러한 상담 치료 프로그램과 대안 활동 프로그램들을 같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게임이라는 게 분명히 아이들한테 재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게임 이외에 게임 말고도 재미있는 스포츠 활동이나 예술 활동, 문화 활동들을 꼭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다른 치료와는 좀 다른 어떤 게임 중독 치료의 독특한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정신과 외래 게임 중독 문제만을 주 호소로 내어나는 청소년들이 아직은 많지는 않고요. 주로 20대 초반에 청년들이 좀 많이 오는 편인데요. 근데 이 친구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 게임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친구들이고요. 군대를 가서 잠시 게임을 할 수 없으니까 좀 참았다가 제대를 하고 복학하기 전에 6개월이나 1년 동안 무슨 알바를 하거나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게임의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본인의 일상생활 리듬이 깨지고 기능이 손상된 친구들이 있는데요. 기억이 나는 한 친구는 23살 정도 친구였고요. 군대를 잘 다녀왔는데 복학하기 전에 한 8개월 정도 기간 동안 하루에 게임을 3시간, 5시간, 6시간 그 내원했을 때는 한 3개월 동안 8시간 정도 게임을 함으로써 낮밤이 완전히 바뀌고 하던 알바도 그만두고 아이템을 사느라고 한 500만 원 이상의 돈을 낭비하는 문제를 가지고 부모랑 같이 방문한 친구였는데요. 진단을 해보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주의력이 많이 떨어지고 충동성이 심하고 또 자극 추구적 성향도 강해서 성인 ADHD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항 ADHD 약물을 처방을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충동적 기질을 좀 이해할 수
수 있도록 잘 교육을 했고, 어떤 게임 갈망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 갈망 대처법들을 외래를 통해서 같이 연습을 하고, 또 부모님과는 게임을 하는 시간을 하루에 2시간, 주말에는 3시간 정도로 약속을 하고, 그 시간 내에서는 본인이 언제든 선택을 해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가족들이나 친구들하고 같이 캠핑을 하거나 운동 경기를 하러 가거나 관람을 하러 가거나 꼭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좀 이렇게 놀고 싶은 그 자기 추구전 욕구를 같이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그 대안의 활동들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많이 좋아졌고요. 약물은 끊은 상태이고, 지금도 게임을 주중에는 1시간 정도, 주말에는 3시간 정도 하면서 잘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중간에 2번 정도 다시 또 게임이 막 늘어나면서 부모님과의 갈등이 심해지기도 했었는데, 그 문제를 그냥 알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병원에 내원해서 부모와 그 아이가 같이 가족 상담을 하면서 다시 합의하고 다시 지키도록 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지금은 잘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잘 놀아야 하고요. 놀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면 할수록 안 보이는 곳에서 더 심하게 더 부모들이 싫어하는 형태로 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모들이 이 아이들이 놀기를 좋아하고 적당하게 놀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에게 너 게임 그만하고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게임이 아이들한테 주는 게 플러스 100이라고 한다면 공부는 사실 즉각적 만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00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플러스 100을 뺏고 마이너스 100을 준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00 상태로 아이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반항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아이들이 당장에 재미있고 즐겁고 만족을 시키고자 하는 어떤 행동들을 좀 목록화한다든지, 그리고 부모가 원하지만 아이들은 정말 그게 필요한지 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또 미래 만족을 위한 행동들을 좀 목록을 만든다든지 해서 어떤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과 당장은 재미가 없지만 미래를 위해서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활동들을 같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섞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유도를 해주는 것들, 서로 이해를 통해서 현재 만족도 어느 정도 하면서 미래 만족을 위한 또 현실의 생활도 챙기는 그러한 패턴들을 한번 자녀들과 연습하고 그런 유형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도 정신과의 진료를 받다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취업이나 어떤 행동에 제한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의료 정보에 대한 기록들을 요청하는 것도 일방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그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많이 없어져서요. 공무원분들이나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병가를 내기 위해서 적응장애나 정신과 쪽 진단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만큼 몸이 아프면 당연히 언제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치료를 받고 받아야 하듯이 정신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누구도 제한이나 편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온라인 계약, 비대면 수업, 이 2가지로 사실은 아이들이 정말 힘들죠. 사실은 밖에 나가서 놀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대안으로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 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교육적인 콘텐츠보다는 당장을 돈을 벌기 위한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온라인상에서 엄청나게 많이 유포가 되면서 사실은 게임보다도 훨씬 더 중독성이 강하고 자극성이 강한 온라인 도박이라든지 성인물, 특히 포르노와 같은 콘텐츠들의 어떤 광고성, 어떤 콘텐츠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실제 조사를 봐도 이전에 비해서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이나 포르노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요즘은 게임에도 어떤 배팅을 해서 아이템을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하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도박에 거의 가까운 그런 사행성 요소들이 계속 게임에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러한 게임 중독보다도 어떻게 보면 온라인 도박이나 포르노 중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청소년들에서 무서운 것이 다양한 범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본인은 의도하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더 위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많이 하는 것 자체를 타박을 하기보다는 어떤 시간에 주로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콘텐츠를 주로 즐기고 보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재미와 기쁨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것들을 적절하게 잘 해소해야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야외 활동이 힘들어진 이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훨씬 더 힘들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시기에 디지털 미디어를 이전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이것들을 억지로 통제하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이외에도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건전하게 즐기고 놀 수 있도록 부모와 사회가 그러한 자원들을, 시간들을 더 투자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면서도 미래 만족을 위한 해야 될 것들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조화로운 아이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른들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게임 과몰입 또는 중독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문제이고 어디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본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 원주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와 또한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에서도 이런 게임 중독과 관련된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